자, 우리가 요 앞 시간에서 이제 소득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눈다. 이배사, 근로, 연기. 맞죠? 6개는 무슨 계산?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라 그러고 퇴직과 양도는 따로따로 분류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우리 시험에서요,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분류와 분리는 우리 요 공부에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글 뭐 보면 분류나 분리랑 좀 유사하게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우리 세법 공부에서는 분류랑 분리랑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입니다. 자, 분류 과세 대상은 뭐와 뭐다? 퇴직과 양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분리는 또 뭡니까? 했을 때요. 자, 아주 분리 과세의 단적인 예 하나만 볼게요. 자, 아까 다시 개인의 입장에 대한 소득세니까 일단 A라는 개인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개인 A는 1월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어떤 땡땡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500만 원을 그 회사에서 받겠죠. 그쵸? 자, 이걸 몇 번 하게 됩니까? 12번을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근로소득은 A 입장에서는 뭐죠? 이 500이 무슨 소득이죠?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인데 이 회사가 직원 A한테 500만 원의 소득을 주면서 좀 세금을 뭐 합니까? 뗀다.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7만 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곱하기 또 몇 번? 12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원천 징수는 뭐다? 500에 대한 소득세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자, 중요해요. 이 소득세는요, 500만 원의 진짜 소득세라고는 안 해요. 임시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가세로 치면은 예정격인 거야. 자, 진짜 세금이다, 일시 세금이다. 약간 일시적인 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또 몇 번 하게 된다? 1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년에 소득세는 언제 확정된다 그랬지? 27년 언제? 5월에 확정됩니다. 자, 그럼 이 27년 5월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2, 배, 4, 근, 연, 기를 더하겠죠. 자, 저 A는 2배사는 없고요. 근로가 500에 12번이니까 얼마일까요? 6천만 원이고 연기가 없대요. 그쵸? 자,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죠? 6천이 되면서 이제 요때 세금 계산을 막 하게 됩니다. 자, 막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저 6천만 원에 대한 결정세액의 계산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얼마냐면 6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월급 받으면서 세금 7만 원씩 12번을 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납부된 세액이 얼마입니까? 72만 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60 빼기 70이니까 12만 원이 환급세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의 진짜 500에 12번 6천만 원의 진짜 세금은 60이던데 너는 앞서서 12번을 임시로 몇 번을 낸 거야? 아, 여러분 7만 원의 12가 72가 아니네요. 얼마죠? 얼마입니까? 7, 9, 80? 4만 원이네요. 그죠? 자, 84만 원이니까 24만 원을 뭐 해줄게? 환급해 줄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천에 대한 진짜 세금은 84가 아니죠? 얼마다? 60이니까 세금을 좀 돌려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했던 이 7만 원 매달 12번씩 원천 징수를 우리는 무슨 원천 징수라고 하냐면 예납적 원천 징수라 그래요. 예납적. 임시로 납부된 세금 뭐다? 예납적 원천 징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납적 원천 징수는 5월에 확정 신고할 때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되죠.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자, 이 A가요. 월급을 계속 받아요. 12번. 이건 계속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그 해 있었냐면 봐봐. 요때 있죠. 한 10월 달쯤에 요 A가 복권 로또에 당첨됐어요. 복권요. 이런 복권 당첨금은 2배사 근연기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항목 소득입니다. 자, 복권 당첨금이 예를 들어 7억이었다고 하자. 7억. 기타 소득이 여기 더해져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1년 총 소득은 얼마죠? 7억 6천으로 합산되겠죠? 더해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는 아시잖아요. 자, 복권 당첨금이 7억이지만 요 7억에 우리 그 은행에서 7억 당첨금을 줄 때 뭐 하고 주죠? 원천 징수를 하고 줘요. 한 2억쯤 하고 줄 거예요. 그럼 저는 실수령액이 7억이 아니라 얼마를 받는 거예요? 5억쯤 받죠? 되셨어요? 5억쯤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이때 원천 징수죠. 원천 징수죠. 자, 이때의 원천 징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완납적 원천 징수라 그래요. 완납. 여러분 예납과 완납의 의미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죠. 완납은 뭘 얘기할까? 완납은 세금의 신고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 요 7억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완납은 뭘 얘기할까요? 이 7억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그냥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더 이상 5월에 확정 신고에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7억을 굳이 더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까지 되셨어요? 맞지? 자, 우리가 이런 계산법을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라 그래요. 자, 그럼 분리과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우리가 종합과세가 몇 개가 있죠? 2배사 근연기가 있습니다. 되셨죠? 2배사 근연기 6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5월에 종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2배사 근연기 항목마다 한 군데씩요. 무슨 소득이 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거, 자,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종합 신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넣을 필요가 없다예요. 더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세금 계산이 끝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2배사 근연기라도 5월에 플러스 들어갈 필요가 없다의 소득이 뭐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우리 실기할 때 여러분 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뭐가 있는지를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당분간 3가지입니다. 자, 분리과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종합과세 6개 녀석들 안에 조금씩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여러분 금융소득이 뭔지 아실까? 돈으로 돈 버는 소득 있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자꾸 돈이 불어나는 소득이 있다 이 말인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금융소득인데요. 이자와 배당이 그래요. 자, 다시 이 이자와 배당을 뭐라 그런다? 금융소득이라 그러는데 금융소득 얼마까지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버신 분은 종합신고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여러분 월급이야, 그치? 근데 근로소득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월급인데요. 하지만 이 월급의 형태가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에는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인데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권 당첨 소득이죠. 자,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우리가 복권 당첨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안 들어가게 돼요. 됐죠? 여러분 우리 실기 준비하실 때 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저렇게 있는 거를 아셔야만 문제가 하나가 풀려요.
기억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세법이 들어오면 특히 소득세법이 들어오면 여러분 암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럼 특징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 계속해서 국세고, 직접세고, 원천설과 열거주의가 원칙인데 몇 가지의 예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종합 대상이 뭐다? 2배사 근년기 6개와 분류는 뭐다? 퇴직과 양도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 2배사 근년기 6개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라면 종합신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산이 필요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몇 개 남았는데 또 다른 특징 그 교과서 227페이지 다시 보시면 무슨 제도가 있다? 인적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인적 공제가 여러분 이 인자가 한자로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사람으로 인한 공제를 시도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의 사정을 너무 고려해요. 자, 인적 공제의 단적인 예 하나만 제가 그려보면 자, A라는 직원이 있고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 직원이니까 이 회사에서 뭘 받겠다? 월급을 받겠죠. 그럼 A와 B는 근로소득이 발생될 거야. 이 회사로 인해서. 안 그래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같은 날 입사했고 A와 B가 같은 직군이고 같은 직종이면 보통 월급이 같겠죠. 그죠?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칩시다. 몇 번? 12번. 한 달에 500만 원 12번. 그러면 1년 소득이 얼마예요? 근로소득만 이 사람들은 6천만 원을 1년간 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월급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소득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공평해 보이잖아요. 똑같은 월급 받았으니까 똑같은 세금 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 A는요. 부양가족이 딸린 식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한 몸만 부양하면 되는 거야. 자기 한 몸만 A만. 근데 B는요.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요. B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좀 극단적으로 하나 9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기 포함해서 몇 명이 부양돼야 돼요? 10명이 부양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한 명당 두당 150만 원씩 소득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보이게? 6천만 원 벌었지만 얼마를 빼준다? 두당 얼마라 그랬지? 150만 원씩 차감하게 주게 되거든. 그러면 A의 소득은 6천이 아니라 150이 다운되니까 얼마일까요? 5,850만 원이 1년치 소득으로 계산돼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5,850의 세금을 맞아야 되는 거지. 세법은 6천 번 게 아니라 얼마 벌었다고 본다? 5,850을 벌었다 보니까. 근데 얘는 부양가족이 자기 포함 몇 명이야? 10명이죠. 제가 두당 얼마라 그랬어? 15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 차감이 얼마나 되게? 1,5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B의 소득은 6천이 아니라 얼마게? 4,500이 돼요. 누가 세금이 많겠어요? 5,850번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같아 달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을 뭐라 그런다? 사람으로 공제해 줄게. 부양가족을 좀 감안해 줄게. 뭐라 그래? 인적 공제 계산이라 그래요. 너무 또 중요해질 거예요. 인적 공제.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가족 단위도 아니고 부부 합산도 아니고 개인 한 사람당.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있죠. 그러니까 3살, 4살 아이들도요. 그 자기 앞으로 소득이 있으면 뭐 내야 되게? 소득세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초과 누진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가세는 단일 세율 10%입니다. 우리 이론 준비하실 때 부가세는 단일 세율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영세율 때문에 간혹 혼돈하시는 분이 계신데 부가세는 단일 세율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율이 있어요. 6%에서 여러분 최저 세율이 6%이고요. 최고 세율이 몇 %게? 45%나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책정되면은 세율이 막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 제도라 그래요. 그죠? 많이 왜 우리 그 전기 요금도 뭐 어때요? 많이 사용하면 엄청 많이 내는 세금 제도가 있거든. 그런 거를 누진세 제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교과서 우리 지금 소득세 특징을 봤고요. 소득의 분류 과세 방법은 아까 위에서 봤습니다. 종합소득 6개와 분류 퇴직과 양도. 자, 넘기시면 228페이지에 제가 아까 분리 과세를 설명드리느라 완납적 원천 징수와 예납적 원천 징수 해결해 드렸다. 그죠? 그리고 거기 체크 포인트에 분리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노트해 드렸는데요.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사실 더 있는데요. 더 있어요. 우리 분리 과세 대상 소득 더 있는데 여러분은 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제가 노트해 드린 세 가지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봅시다. 여러분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지? 보통 사업자죠. 사업자라고 정의하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지금 제가 아까 앞 시간에 개인에 관한 세금입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개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개인은 맞지. 근데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개인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이론 시험에서 뭐라고 해야 되게? 거주자만 하면 또 안 돼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라고 해야 정확한 답안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라 그래요. 자, 여러분 거주자는 그럼 뭘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럼 한국에 거주하는 날이 며칠 돼야 되냐면 1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이 체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183일 주구장창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거주자지. 근데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좁은 의미고요. 일단 183일 이상이란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 손흥민 그 왜 우리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183일 한국에 있을까 없을까? 보통 잘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국인이지만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신분이 된다? 비거주자 신분이 오히려 돼요. 근데 왜 우리 한국에서 방송 활동에 외국인들 많죠? 맞죠? 그 방송에 외국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183일 이상 국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신분이 되게? 거주자 신분이 돼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거주자가 되면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할게? 무제한 납세 의무를 가진다 그래요. 그런데 비거주자면요. 무슨 소득만 들어가게요? 국내 소득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손흥민 씨는 당연히 지금 비거주자일 거거든요. 183일 이상 보통 해외에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소득만 신고하겠어? 국내에서 번 소득만 신고하지 국외에서 벌어들인 연봉은 카운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국외에서 아마 납세를 할 거예요. 연봉 받는 그 나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선수가 만약에 183일 이상을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면 적을 둔다라면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봉이 합산돼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엄청난 과세가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과세 기간이 있는데 있죠? 자, 부가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나눴죠? 1기, 2기로 나눴지만 소득세는 그렇게 안 나눌란다. 그냥 어떻게 나눌란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다음에 5월에 신고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헷갈리게 하려고 시험 문제에서 자, 이 거주자라는 녀석 A가 있는데 이 A란 녀석이 3월 7일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3월 7일에 땡땡치킨이라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일까라고 묻는데 보통 학생들이 3월 7일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3월 7일부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3월 7일부터는 사업 소득이 발생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사업 소득만 있나 A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200 근년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언제 개시하냐를 떠나서 이 A의 과세기간은 무조건 언제다? 이어야 돼요. 사망하지 않는 이상. 알겠지? 그렇죠? 이제 과세기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영상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종합소득에 대한 계산법 그거 할게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